안녕하십니까. 참으로 가을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책 읽으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가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이 이제 정책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금은 이제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사를 지났고요. 또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사를 알아봤고,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사를 갖다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구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요,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이 창의 비축 양곡을 내어서 백성들을 구제하였고요. 환관고독의 사국이라고 그러죠. 또는 늙거나 병들거나 잘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부재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근대 이전 일제강점기, 미군정시대, 정부 수립과 1950년대, 그 다음에 3, 4, 5 공화국시대, 6공화국시대,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 시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이렇게 지금 제가 6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대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삼국시대요, 고국천왕 16년에 진대법을 제정했습니다. 고구려 고국천왕님은 16년이면요, AD, 다시 말해서 우리 서기 194년도에 진대법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겁니다. 진대법이라는 것은 흉년에 또는 춘궁기의 농민들에게 양곡을 대여해 줬다가, 그러니까 3월달에서 7월달 사이가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흉년과 춘궁기가 되는데요. 이때 강곡, 즉 국가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가요, 이것을 추수기인 10월에 납입게 하는 제도가 된 겁니다. 이것을 벌써 우리나라는 고구려 시대였고요. 이것이 후세에 와서 고려의 의창, 조선의 한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밑에 의창은 고려와 조선시대 농민들을 구제를 위해 설치한 부기관이 되고요. 한국은 춘궁기에 곡물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거둬들이던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고려시대는요, 관료적인 봉건제도가 확립된 시기입니다. 역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 일가는 국가적 사업으로 부재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를 점차 담당하는 전문 기관도 마련하였고요. 그 기관을 통해서 구제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고려 사회는 불교 사회였죠. 그래서 이 영향이 오래되고 깊어서요, 즉 중생, 일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 사상이 일반 민중과 지도층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말할 것거니와 승려들, 양반들도 또 부호들도 구제사업을 하는 것을 그들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시대입니다. 고려 예정 4년에요,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한 중앙간서로서 구제도감을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충모감 4년에 이 구제도감을 진제도감으로 명칭을 변경하죠. 그리고 다시 우왕 7년에 진제세고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문종은 빈민 및 질병자를 위한 구호 요양으로 해서 개경과 서경의 동대변과 서대변을, 즉 개경의 동대변을, 서경의 서대변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종은 일반 시민에게 의약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약국에 해당되겠죠. 널리 해서 해민국을 뒀는데요.
공양왕 때 이것을 해민전략국으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한편 대비원과 해민국이 각각 구급 사무를 관장하는 때 제2보를 두었죠. 제2보를 두어서 의료 구제 사업을 널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창제로서는요, 의창이 있었는데 요 태조 때 이 의창을 개량한 것으로 성종 5년에 AD 986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평창은 의창과 같이 집시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또 만들어서 설치를 하였고요. 또 춘궁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춘궁계 간곡을 백성에게 나눠줬다가 이거 추수계 고가로, 즉 싸게 나눠주고 고가로 이것을 갖다가 구입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시키는 것도 상평청에서는 실시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세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의 자선 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문적인 구제 제도가 시작되었고요. 봉건제도의 질서에서 구제 사업이 전개된 것입니다. 전문적인 고려시대의 후반에 이르러서 국내외 다양한 재난으로 국가 재정이 빈약해졌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구제기관의 기능이 정체되므로 백성들 생활도 곤란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시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건국초부터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 제도를 지도 이념으로 삼았죠. 유교의 왕도 사상의 치자의 근본으로 모든 국가의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분민구제의 원칙은요. 첫째,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속한 구제를 중시했습니다. 구제를 신속하게 빨리 하라 이거죠. 그리고 셋째, 1차적인 구빈 행정 실시 책임은 지방관이 지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며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지방 구빈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봉건적 중앙집권자가 완성됐다고 유교 문화가 생활화되어 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이 생활에 적합하게 수정되고 확대되고 또 조직되어서 일반 백성들이 크게 안정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구제제도로서는요, 크게 비항제도하고 비항제도 있죠. 비항제도로서 구려제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비항제도로서의 상평창이 있는데요. 이 상평청 사창, 그 다음에 의창이 있는데 상평청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요. 곡물 이외에 포목을 더해서 곡물과 포목의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백성의 백성의 의식 생활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제 제도는 아니었지만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의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는 그 넓은 의미에서 구제 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창은요, 한곡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고려시대에서 같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재난시대에 사용하던 조선시대의 제도 시설입니다. 이거는 의창에서 설정된 곡물이 반은 거치하고요. 나머지 반은 민간에게 대부하였다가 다음 추수기에 한곡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곡이라는 명칭도 같이 붙게 된 것입니다. 사창은요. 사창, 의창과는 달리 100가구를 일사로 100명의 집 가구수를 하나의 사로 하여서 사면이 공동저축으로 상부상조하여 연대 책임으로 자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구제의 적절함과 신속을 기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마을 단위로 100가구를 일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관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국가기관이 아니었죠. 보다 용역의 큰 혜택을 시민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교제창도 있었고요. 제민창을 두고 제민을 구제했습니다. 이와 같은 창대도는 1910년도
우리가 한일 합방과 더불어서 폐지하게 됩니다. 다음에 둘째는 이제 구황제도입니다. 구황제도로서는 환과 고독이 있죠. 자, 여기서요, 여러분, 환이라는 것은 호랍을 뜻하는 거죠. 과는 과부를 뜻하는 것이고요. 고는 고아를 뜻하는 것이죠. 독은 독신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노인 보호 사업, 음식 제공, 진유인의 진대 사업, 강국 영가 매출과 방곡 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자에게 비해는 조달해주는 고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세, 호세, 부역 등을 감면하거나 대부된 한국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감면해주는 제도 있었고요. 원납제도, 향유계제도, 구황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향약은 이렇게 4개의 덕목 실천을 근본으로 하는데 그중에 한난상조는 복지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 전과 시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구료제도는요, 태조 원년에 전인관과 햄사 등 동비 대비원 설치를 갖다 했다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조 6년에 재성원을 설치했고요. 이건 의료와 관계된 것입니다. 고종 31년에는 강지원 의학교 및 대한의원이 설치됐고요. 융이 3년에는 자해의원이 설치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제 감점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구제사업이 거의 소멸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슬픔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제도로 발전되었던 각종 구제사업이 없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 우리나라 구제사업이 소멸되면서 1921년 조선 총독부의 내무국에 사회과를 갖다가 신설해 우리나라 사회사업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후에 1944년에 조선 고령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61세 노세자, 그 다음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그 다음에 각종 질병에 걸린 대상자를 해서요. 구호의 종류로서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의 4가지를 갖다가 이들을 돕되 다시 말해 집 안에 있는 구호를 원칙으로 했고요. 거택구가 부족한 경우에 시설에 수용하거나 또는 이들을 갖다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갖다가 통제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가 들어오고 드디어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이 해방과 더불어 우리 한국은 미군정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945년 8월 광복 이후 미군정이 약 3년여간 구호 사업은 주로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들이 많았는데요. 이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제민 및 국내 거주 요구호 빈민들에 대한 식량, 의료 및 주택 등의 공급에 집중했습니다. 미 군정기의 복지 행적은요, 보건후생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건후생부를 갖다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보건후생부는 조선 총독부 경북 이생과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 경북 이생을 명칭을 변경하고 이관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일을 갖다가 알아보면 이생 업무, 사변재해와 구제, 일반 빈곤에 대한 공공부조, 아동의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호, 노무자의 후생 및 응급제도, 주택 문제, 기후 및 실시한 외국 한국인의 보호 및 귀향, 기타 한국 내 점령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공후생 계획 및 경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 군정의 구호행정은 이재민과 빈국민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등의 응곡구제를 이주로 하는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한편 미군정은 기간 동안의 복지에 대한 행정대책이 크게 부족하였던 관료로 무계획적인 민간구호단체와 시설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선단체와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부 수립과 1958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948년요.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이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당 정부가 수립되고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자, 제1공화국이 출범하자요. 보건후생 및 노동부를 병합해서 사회부로 개칭을 합니다. 그 후 1949년 3월에 보건부를 창설하게 되었고요. 50년도에 6.25 전쟁 바벌로 그 행정이 인적 물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1952년에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창립되었고요. 1957년에 국립사회사업종사원자훈련원이 개원되면서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 전신이 신설이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 크게 사회복지 사업에 두 가지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첫째는 정부 수립 후 단계적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은 6.25 정책으로 무산됐고요. 임시적, 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둘째는요. 막대한 외국 원조가 시작됩니다. 자, 이러한 외국 원조로 해서 우리 사회는 의존적 구제 방식을 심화시키는 그런 좋지 않은 선례를 가져오게 되는 뼈아픈 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2, 3공화국 넘어가겠습니다. 1960년요. 4.19 혁명을 통해 자유당 정부를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1960년도에 제2공화국 민주당이 정부됐고요. 그 다음에 1961년 5.16 군사대타가 일으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제2공화국 정부 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주적인 민주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했으나 반목과 대립 쪽에서 사회적 환란을 갖다 부추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1961년 정부가 들어선 후에 드디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1963년 공화당 정부인 박정희 대통령이 제3공화국이 출범이 됩니다. 자,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정정이 되었고요. 1952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회가 우리가 창립이 되었고 1961년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 명칭을 바뀌며 기능됐고요. 1967년엔 한국사회사업회가 지금은 한국사회복지사업회죠. 명칭이 변경돼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사회보호 및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사회복지법제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회복지법제는 그 내용상으로 보는 비교적 장기적인 안목과 효율성 및 합리성은 부족했지만은요. 적어도 형식적인 사회복지법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신기원을 이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빈적 단편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서요. 이제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나 그러나 사실 제도상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자, 사회보험부 뭐 이렇게 쭉 설명된 것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사회보험부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공공부조 부문에는 이러한 법제들이 만들어졌고요. 생활보호법을 외에 3개의 법률이죠. 그다음 사회서비스부는 아동복리법, 자활집에 관한 일부분이 됐고요. 드디어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4공화국입니다. 197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은 사회보험 부분으로서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 보험법이 만들어졌고요. 공공부조 부분에서는 제9조에 따른 의사상자구호법, 의료보호법, 월남기순자 특별보상법이 만들어졌고요. 사회서비스 부분에서는 드디어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에요. 1970년대에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의 명칭이 현재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한국사회사학과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학과협회로서 한국사회복지사업회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4공화국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5공화국, 6공화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공화국은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해야 됐고요. 1980년 5.17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대통령이 제5공화국을 집권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제5공화국에서 체제의 정통사업을 위한 노력이 일어나도록 일단된 사회복지 입법을 단행하였죠. 아까 소개했던 대로 사회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있었고 또 아동복지법을 줄여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었고요.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을 1, 2, 3급으로 구분했던 사실이 있죠. 그리고 공공부주본에서는 생활보호법도 있었고요. 또 생활보호 유형의 자율보호와 교육부를 추가했고요. 그 밖에 최저임금법도 제정했습니다. 사회보험법 부분에서는 제정하고 시행하지 못했던 국민복지연금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한국형 복지모형은 제6공학 6자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6공화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에 제6공화국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우선 노태우 대통령 제6공화국에서는 제5공화국에서 약속했던 사회보험제도를 대부분 시행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제도의 실시가 1988년 다음 해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서 지금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잡보치법이 제정되고요. 신신장자보호법,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고령자 고용조치법, 사회사업법 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제6공화국에서의 사회서비스법이었습니다. 다음에 제6공화국에 있었던 사회복지제도 발전의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특징은 첫째, 국민연금제, 최저임금제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대회 이후에요. 장애인 종합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지역복지 중추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인 사회복지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넷째, 영유아 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재가복지가 중시돼서요.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히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 오늘날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엔 문민정부 이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993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가 1995년 초에 와서의 성장유지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8년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는 1999년부터 생산적 복지를 국정 이념으로 제시하게 되면서 빈곤 및 실업 대책, 사회보험 통합에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복지 공동보험제도가 이루어져 민간 사회복지 자율성이 개혁됩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에서 만든 법제를 보면요, 전체 사회보험 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복제론 시간에 이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게 될 텐데요. 고용보호법, 공공보조의 부분에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기조법을 이제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법,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했고요.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보건법, 부자복지법으로 이 부자가 포함돼서 개정됐고요. 사회보장기본법을 1995년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국민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변화로서는 사회보험제도가 정비되었고요.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세 번째는 각종 서비스 관련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참여정부의 표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요. 노인장려요양법 제정, 기초노령연금 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기존의 모보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다시 또 개정을 이루게 됩니다. 변화는요, 적극적인 정책 의지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드디어 우리 한국 사회도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여정부에서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평화가입니다. 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09년도에 실시됐고요. 여기에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4대 보험료 징수 업무를 통합했고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게 됐고요. 장애인 연금법을 제정했고요. 다문화 가정지원법이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법도 제정을 했고요. 노성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갖다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관리법 제정,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됐고요. 사회복지당이 처음이 지양선한 법률도 2011년도에 개정을 갖다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도 전면 개정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특징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특징은 먼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확보된 자원을 가지고 공공부조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복지제도를 강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문화, 장애인, 이러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강화했고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즉 전달체계를 갖다가 보다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기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요,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사를 영국, 미국, 항공을 갖다 한국에 관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과 우리가 분석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